메리는 긴 여행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된 첫째 주간을 보냈다. 그들은 12월 24일 금요일 로마에 들어섰다. 그리고 성탄 다음 날인 12월 26일 로마에서 이사벨라 대공비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스페인의 고위 성직자 비베스에게 신부를 보냈다. 월요일에는 비베스가 메리를 방문했다. 무제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에 드디어 영국 여성들이 그레고리오 15세를 아련했다. 고위 성직자가 메리와 그 동료들을 교황에게 소개했다. 교황은 관심을 가지고 영국인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어려움을 제때 돌보아 주십니다. 그는 북부 지방에 있는 여성들의 영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메리는 하느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데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수도의 인준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메리는 자신이 청원한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르는가를 내다보지 못했다. 교황은 그 규칙이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꺼이 인준하겠다고 라틴어로 확인했다. 커다란 모자가 눈에 띄었을 때 교황은 그들에게 복장과 숙소와 동료들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고위 성직자가 대답했다. 그레고리오 15세는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그들의 문제를 추기경단에게 넘겼다. 교황은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격려의 말로 방문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12월 29일에는 스페인 대사를 방문하고 곧이어 교황의 조카인 루도비시 추기경과 독일 호헨촐레른 추기경을 방문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총장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메리 워드가 예수의 총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고위 성직자의 보고에 의하면 비텔레스키 신부의 발언으로 메리가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총장 신부는 가능한 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전에 북부 광구 신부들에게 쓴 바와 같이 그는 예수의 신부들이 교회 내에 다른 여성들을 도와준 것처럼 이제 메리도 그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는 호의와 망설임 사이에서 중용을 유지해야 했다. 왜냐하면 교황청이 메리 워드의 청원서를 다루게 되면 예수의 회원에 따라서 그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황청과 교회법을 잘 알고 있는 고위 성직자는 처음부터 그 문제가 오래 걸리리라는 것을 알았다. 봉쇄가 없다는 것과 수도회가 교황 직속이라는 점 때문에 신경을 거스르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파악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브레셀의 이사벨라 대공비에게 5월 이전에는 교황청의 회신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는 또한 영국 여성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즉시 파악했다. 메리는 리에주에서 준비한 청원서와 수도의 계획서를 교황에게 제출했다. 그는 특별한 제안을 청원서에 아주 솔직하게 기술했다. 창설자가 그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교황청에 대하여 정통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하느님의 일에 관한 것은 결코 외교적인 수완으로 조정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교회 앞에 공공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계획서에는 수도의 명칭, 목적과 활동의 영역, 공동체 통솔, 회원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 적어도 85%는 1550년 율리오 3세가 성 이냐시오에게 인준해준 예수의 것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메리는 어째서 예수의 회원을 원문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그는 1611년 이래로 이 길이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미 인준된 남자 수도의 회원이 여성에게도 승인받기 쉬울 것이라고 여겼다. 계획서에 나타난 사도적 활동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르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단자들과 터키인들에 대한 전교도 포함되었다. 여성들이 그러한 시도는 무모한 모험으로 보였다. 메리의 내적인 확신은 정신적인 요소이긴 했으나 또한 그녀의 여성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놀라운 열성으로 목적을 향해 갔으나 그러한 열성도 자신의 계획을 수행할 때
당면하게 된 장애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1622년 1월 21일 베네치아 주재의 영국 대사가 런던으로 사절을 보내면서 그 영국 여성들이 로마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복장과 생활 양식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새로운 여자 예수회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예수회 회원들이 젊은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은 소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나 그보다는 바느질이나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희망과 실망이 서로 엇갈렸다. 메리는 수도의 인준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로마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곧 물질적인 궁핍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디에서도 재정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메리가 로마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위 성직자는 뒤로 물러섰다. 1623년부터 이사벨라 대공비는 메리에게 더 이상 희사금을 보내지 않았다. 영국 처녀들이 로마에 도착한 즉시 그녀들에 대한 기소장이 교황에게 전해졌다. 그 기소장은 영국 제속 수석사제 성 베네딕토회 회원 그리고 두웨이에 있는 영국 신학교 학장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 기소장을 읽은 고위 성직자들은 이들의 계획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소장을 쓴 사람들이 극심한 반예수의 감정이 영국에서 메리워드와 그의 활동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쳤는지는 그 기소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영국에서는 교황청과 예수회를 마구 비난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런던에서 공연된 어떤 연극은 예수회 회원과 여자 예수회 회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 영국 사제들이 기소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 여성들은 수도자라고 자칭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의미의 수도자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국의 회개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제넘게 사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스페인영 네덜란드에 있는 다른 영국인 수도원에서 지원자를 데려다가 기존의 모든 수도원과 전혀 다른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봉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소송인들은 이러한 기소 내용이 교황청 당국자들의 생각을 꿰뚫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영국인 수석 사제는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여성들을 처음으로 여자 예수의 회원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창설자를 메리워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러한 상세 내용으로 배후에 있는 소송 사유가 드러났다. 그것은 영국 제속 사제들이 예수의 회원들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사제들은 메리워드의 계획을 중단시킬 경우 그것이 예수회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메리워드를 반대하는 이러한 편지가 로마에서 그의 활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누구도 창설자와 동료들의 활동이나 생활에서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이 기소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가. 그것은 로마에 있는 영국 제속 사제들의 대변자가 이러한 격정에 더욱 부채질했고 예수에 대해 비우호적인 교황청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 예수회와 메리워드 수도회를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대자들은 예수회가 이 세 공동체 앞에 반드시 나서리라고 믿었다. 그 대변자는 창설자와 동료들의 활동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런던, 두웨이, 파리로 편지를 보냈다. 그는 메리워드가 수도의 인준을 받지 못하리라고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 중 하나였다. 1622년 3월 말에 이미 그는 교황청이 그 여성들의 무리한 요구에 붕괴했다고 썼다. 즉 그들이 로마에서 영국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메리워드와 동료들이 이미 3월에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의 회의에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련 때 알프스 북부지방 수도의 봉쇄 규정을 면제해주고 몰아닥치는 기소 내용을 살펴주시기를 청했다고 썼다. 또한 교황이 그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하여 그의 계획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비밀리에 예수의 회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썼다. 메리 워드에게는 헛간의 먼지와 완결을 깨끗이 쓸어내줄 수 있는 용감하고 힘 있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들의 소송은 예수의 회원들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서 공공연하게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헛소문이 계속 퍼져나가 결국은 커다란 해를 끼쳤다. 예수의 명예와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예수의 총장이 메리 워드 수도회를 반대하는 싸움에 말려드는 것을 시종일관 주저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메리 워드의 일이 사제들 간의 이 불행한 싸움과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더욱 주저했다. 메리 워드가 아직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장래에 좋은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처음에 가졌던 인준에 대한 희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영국 여성들은 확신에 차서 일을 시작했으나 교황청이 일하는 방식도 실제적인 문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추기경들에게 청원서를 상정했다. 아빌레이 데레사 성녀도 한동안 메리 워드와 비슷한 시기를 지냈다. 그의 정기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말하고 웃고 모든 것을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여자들의 쓰잘없는 장신구일지 모르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썼다. 데레사는 마침내 서광이 비춰왔지만 메리 워드에게는 점점 더 암담해지기만 했다. 메리에게는 시간이 언제나 귀중했다. 그는 로마에 여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로마에 수녀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추기경들은 메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동료들은 로마의 소박하고 가난한 소녀들을 위한 최초의 주간 학교를 코르테 사벨라에 있는 한 셋집에서 시작하였다. 날마다 약 120명의 소녀들이 영국 여성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왔다. 이 낯선 외국인 여교사들과 로마 여성들 간의 관계는 좋았다. 그들은 교과 수업과 생활 교육을 통하여 소녀들이 후에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만 했다. 당시 로마에는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서민층의 처녀들이 많았다. 메리 워드는 1623년 2월 25일 이사벨라 대공비에게 새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든 신분이 다른 여러 연령층의 소녀들이 날마다 120명씩 옵니다. 겨울에는 소녀들, 특히 다 큰 처녀들은 거리에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소녀들이 우리 학교로 서둘러 오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혼자 나다니면 안 되는 관연한 딸들은 어머니들이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옵니다. 또한 명망 있는 사람들도 교과 수업과 생활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는 수도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재산이나 자신을 찾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메리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주 커다란 아픔을 겪을 때였다. 1623년 1월 25일 동생 바바라가 죽었던 것이다. 1622년에 동료들이 거의 다 알았는데 로마 수녀원이 초대 원장이었던 바바라는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메리는 나폴리 수녀원 설립을 추진했다. 어떻게 남이탈리아의 수녀원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를 초대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로마에 만연된 불신 풍조로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매번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메리는 생활 근거지와 든든한 협조자를 찾아야 했다. 1623년 5월 12일 그는 나폴리로 갔다. 처음에는 가구와 시설, 돈, 친지는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정보 등 모든 것이 결여된 상태였다. 나폴리 수녀원은 아주 가난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는 행복했다. 9월 말에 두 학급으로 학교를 시작하고 곧이어 기숙학교와 수련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폴리의 동료들은 1623년 12월부터 1625년 12월 사이에 로마에 있는 가난한 회원들에게 9번이나 돈을 보냈다. 메리는 로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썼다. 나폴리에서 학교와 수녀원은 1630년까지 존속되었다. 페루자에서는 전망이 밝아 보였다. 주교와 기부인들도 영국 여성들이 이 도시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메리는 시작을 늦추어야 했다. 당시 그는 몸이 매우 아팠으며 리에주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624년 1월 18일 그는 페루자로 여행을 떠났다. 그날 아침 메리는 하루에 20마일 즉 30km를 가야 한다고 썼다. 6일간 약 180km를 여행했는데 추위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여행이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처음에 낙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페루자의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여 아직 이사할 처지도 아니었다. 또한 호의적이었던 나폴레온의 코미톨리 주교가 8월 30일에 서거한 사실은 페루자에서 메리의 활동에 대한 불길한 전조였다. 왜냐하면 1624년 9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의 후임으로 파견한 토레스 추기경은 영국 처녀들에 대한 반대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루자 수녀원은 해산시킬 필요가 없었다. 원장이 수녀원을 떠남으로써 수녀원이 저절로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오 15세가 서거했을 당시 메리는 나폴리에 체류 중이었다. 1623년 8월 마페오 바르베리니가 우르바노 8세로 선출되자 메리는 교황을 아련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교황이 즉위한 첫 해에는 추기경들도 새 교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우르바노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메리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영국인 재속 사제들로부터 첫 번째 공식적인 정보를 들었다. 그 재속 사제들은 또다시 메리워드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기소 내용은 1622년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제 해결책은 수도회를 해체하거나 혹은 봉쇄 수도원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여튼 영국에서의 전교는 금지되었다. 새 영국 성직자 대변인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예수회에 적대감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인류 복음화성의 그 문제를 상정했다. 그러나 메리워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다. 1624년 10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메리는 우르바노 8세를 아련할 수 있었다. 그때 교황은 감기로 투스콜로 근처에 있는 보르게제 추기경의 별장인 빌라 몬드라고네에 쉬고 있었다. 메리는 인준을 받기 위하여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교황은 메리의 말을 듣고 그의 소명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 교황은 그의 동료들에 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다고 했으며 로마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메리는 추기경단이 이 문제를 심사해 주시도록 담대하게 청했고 많은 추기경들의 몰 이해와 그 일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소연했다. 그는 교황의 친절에 감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가 나폴리에 있는 윈프리드 위그 모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당신이 알다시피 걱정과 고독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뒤에는 복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으며 감사드립니다. 마침 그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1625년 메리는 마침내 기다리던 교황청의 회신을 받았다. 교황은 4명의 추기경들에게 영국 여성들의 청원서를 심사하게 했다. 여자 수도의 봉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던 추기경들은 교회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봉쇄 규정의 변화는 교회 내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성직자들은 메리 수도회에 그리 엄격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봉쇄를 권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수도회를 제안했으나 메리는 어떤 형태의 봉쇄도 거부했다. 북쪽에 있는 수도원으로부터 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왔다. 리에주의 상황이 암담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창설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메리가 추기경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 계획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그는 2월 초에 추기경들이 수도회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 것 같다고 썼다. 그래서 메리는 수녀원 해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4월 6일 메리는 윈프리드에게 성주간 월요일부터 선량한 추기경들과 우리 사이에 특히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일 때문에 몇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격렬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당신에게 더 자세히 쓸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라고 썼다. 메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의 문체는 아주 독창적이고 신선했다. 그는 문체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썼으며 전달 내용의 전후 관계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편지에는 언제나 격려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 자신도 이 일에 좋은 결과가 따르리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 메리의 청원을 다루던 추기경들은 결국 이탈리아 수녀원을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4월 11일 교황은 나폴리의 대주교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결정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와 같은 결정은 로마와 페루자 수녀원에도 해당되었다. 메리워드가 공적인 통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는 4월 19일까지도 그러한 지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메리가 그날 나폴리 수녀원 설립에 대한 소망을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을 알 수 없다. 당시 나폴리는 스페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에 있는 수녀원과 학교는 잠정적으로 계속되었다. 페루자 수녀원은 해체되었다. 로마의 학교와 수녀원의 폐쇄는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타격이었다. 어머니들의 시위 행렬이 교황 대리군과 교황의 제수인 콘스탄차 바리베리니 저택에까지 이르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메리는 그 결정에 따랐으며 어머니들을 진정시켰다. 그의 말까지 영국 처녀들은 수녀원에서 견뎌냈다. 이 사실을 안 밀리니 교황 대리는 공동생활을 계속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동료들은 시에네젠 폰시우스에게서 빌린 집을 떠나야 했다. 집주인들은 그들이 더 머물 수 있도록 청했지만 위협을 받고 거절당했다. 심지어 반디니 추기경은 나폴리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그 여성들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원에 감금시킬 수도 있다고 썼다. 영국 처녀들은 산 마리아 데이 몬티 성당 근처로 이사했다. 성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메리는 나폴리로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반대자들은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메리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쓰라린 그 몇 개월은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자유 시간을 기도에 바쳤고 여러 성당을 찾아다니며 40시간 기도를 했다. 그의 첫 번째 정기와 생애를 그린 유화 중 5장의 그림은 그 용감한 여성이 어디에서 그런 힘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메리는 사랑의 성 예로니모 성당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아뢰었다. 그때 그는 반항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기도 중에 수도 신부는 현세적인 안전이나 권력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의 일치, 즉 회원들이 하느님과 자유롭게 통교함으로써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메리는 1625년 6월 26일 로마에 있는 금 세공자들이 주보인 산 엘리지오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체험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섬세한 여인이었다. 즉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 돌아서버린 친구들, 헛소문을 터뜨린 중상 모략자들, 그리고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반대자도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내적인 인내는 참으로 많은 연습의 결과였다. 그는 진심으로 끊임없이 용서했다. 그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성년에 겪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